그래서 저는 그때 원동력은 솔직히 였습니다. 진짜 이제는 내가 더 목숨을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빚도 갚고 그래 내가 우리 어릴 때 결심했던 것을 실행하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저한테 막 눈에 광선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그런 것이 또 제 열심히 하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1타 강사의 위치, 그리고 그 수업 중에 어떤 이런 인생살이 또 MZ 세대들에게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 팩폭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조회수가 한 1억 3천만 건도 되고 해서 이번에 책도 내게 되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좋은 뭐 메시지 또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 소개 연장선 같은데요. 저는 그 수능 강사로서 원래 EBS 방송 강의도 하고 저 스타 강사 됐다가 돈도 좀 벌고 그러다가 학원 사업하고 출판 사업을 해가지고 경영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던 거죠. 재산도 다 날아가는 걸 넘어가지고 또 채무, 빚까지 한 25억 정도 지게 됐죠. 개인 채무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직 젊다. 뭐 기회는 오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또 제가 잘하는 걸로 승부하자.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도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잘하는 강의로 승부하자. 이래가 노량진에 올라와서 공무원 이제 한국사 강의를 가지고 다시 또 1타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동안 가졌던 이제 빚도 다 갚게 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업 시간에 한국사 강의를 넘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학교 간 뒤에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진정으로 이 청년들에게 또는 수험생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게 엄청 울림이 되었는지 그걸 유튜브에 잘려서 올렸는데 그게 막 조회수도 많고 또 너무나 청년들이 많이 또 호응돼 줘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책으로 한번 내보자. 이래가 이번에 이제 책도 내게 되고 이 영상도 이렇게 이제 찍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은 좀 때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뭐 이렇게 가난한 농부였거든요. 이제 2남 3녀 자식 5명 키우려니까 그 있는 논과 밭으로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남의 땅도 붙여서 이렇게 소작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가난을 한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특히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철없는 질문을 아버지께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타작을 해서 구루마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싣고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논에서 타작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일 실컷 해서 왜 이걸 싣고 저 집에 갖다 줘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논이 우리 논이 아니어가지고 수확해서 절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주가 되겠죠, 그죠? 주인 집에 갖다 주러 가는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당시에 이 어린 아들이 그렇게 물었는데 참 얼마나 좀 자존심 상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아들 보기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나는 내가 나중에 아이를 기르고 아버지 위치가 되었을 때는 이런 가난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또 초가집에 자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기와집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가 또 역시 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가난 속에 키우고 싶지는 않다. 얼마나 그럴까. 그래서 그것이 저는 하나의 가난을 좀 극복해보자. 라는 게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로 이제 학원 강사가 되고 난 뒤에 어떤 동기부여는 학원 강사라는 직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기가 많고 수강생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좋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학원 강사 직업의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또 동기부여 되었어요. 열심히 했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해 못하겠지만 인터넷 강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학원 강사가 되면서 꿈이 뭐냐면 EBS 방송 강사 되는 게 최고 꿈이었어요. 제가 97년도 학원 강사 시작했는데 그때 제 다이어리 시작하면서 나는 언젠가 EBS 방송 강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리고 그걸 늘 이야기했는데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심지어 그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지금 인기 없는 전환기를 보고 있을지 몰라도 먼 날 텔레비전에서 나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 학생들이 그때 뭐라 했냐면 잊지 않습니다. 선생님 안 된다고.
왜 하니까 쌤 얼굴도 좀 그런데 이 방송 어떻게 나와요? 두 번째는 쌤 사투리가 있어서 안 돼요. 너 두고 보라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생각나는데 너 두고 봐라. 언젠가 너는 TV에서 전환기를 보게 될 날 올 것이다 라고 했고 정확히 7년 만에 이제 97년도 학원 강의를 제가 대구에서 시작했고 2004년도죠. 04년도에 EBS에 스타 강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EBS 방송 그 당시 이제 시청률을 높이고 사교육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스카우트가 가요. 그때 제가 뭐 신문도 보도되어 있었죠. 지방 강사로서는 최초 그 타이틀부터 최초 지방 강사 EBS 방송 강사가 되었다는 거. 그 대구에서 제가 그다음 KTX 타고 올라와서 그 EBS 방송 가서 촬영하고 내려가고 촬영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또 그 EBS 강의하면서 또 저한테 원동력이 된 건 뭔가 하면은 그래 그 EBS 방송 강의는 그 당시에 학교에서도 이제 보충 수업 시간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텔레비전 학교에서 방송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EBS 교재에서 수능이 많이 반영되니까 그 얘기가 첫 해였어요. EBS에서 사교육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EBS 교재에서 책을 좀 그 문제 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틀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그래 이 영향력 있는 EBS 방송에서 내가 그냥 사회적 책무가 있지. 그래 그냥 단순히 한국사 지식을 넘었어. 나는 대한민국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재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한국사 역사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어차피 공부라는 것은 대학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어떤 내 직업 갖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역사를 가르쳤으니까 한국사 가르쳐가지고 얘들이 합격시키면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합격한 뒤에 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매 강의마다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면은 매 강의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수업 끝나기 직전에 뭐 부모님을 위해서 너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라. 너 부모님 덕분에 네가 있지 하면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이 거짓말 하지 말자. 우리 이 정직이 얼마나 너에게 큰 보배가 되는지 아느냐. 그 다음 겸손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바로 인사다. 인사는 인사함을 하는 것은 절대 굴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고 겸손을 동시에 표현하는 건데 보면 인사 잘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거꾸로 회사에 가더라도 윗사람이든 누구한테 인사 한번 잘하자. 그 인사를 잘해. 그게 적어있지만 제가 부연쌤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한테 대학 가고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행복이 좋겠다는 그런 게 또 하나의 또 제 어떤 열심히 강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 뒤로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는 또 이제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다가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 이제 빗대를 쓸 때는 그때 원동력이 된 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타작에서 수학에서 남의 집에 갖다 주는 걸 보고 제가 결심했는 게 가난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된 거죠. 다시 이제 25빚을 지게 됐잖아요. 야 이러면 뭐냐? 그때 이제 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와이프는 이혼도 못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혼하면 위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와이프가 이제 번 돈까지도 제가 대출해가지고 와버렸거든요. 오히려 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요. 그리고 딱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 아내는 못난 남편 만나서 거지되고 빚더미 있는 남편 만나서 참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 둘은 결국은 빚더미에 있는 아버지의 두 아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때 원동력은 솔직히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이제는 내가 더 목숨을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이 빚도 갚고 그래 내가 우리 어릴 때 내가 아버지한테 제가 결심했던 것을 실행하자. 다시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다는 그 취지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저한테 막 눈에 광선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는 절박함. 어쨌든 그런 것이 어떤 또 제 열심히 하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박함이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패해서 바닥에 있을 때가 사실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당연히 30대 후반이면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습니까? 살아온 날이 많겠습니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럼 아직은 축구 경기로 따져봐도 전반전밖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인생 후반에 남아있네. 그럼 전반전은 일단 실패로 끝났지만 후반에 다시 또 기회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난 아직 젊다, 청춘이 있다 해서 긍정적으로 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삶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는 뭘 정했느냐 하면은 그때 인생 10계명을 정했거든요. 제가 선언에 정한 건데 우리 보통 뭐 성경에도 뭐 우리 10계명이 있듯이 우리 살아가는데도 저는 인생 10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10개를 정했거든요. 그저 우리 인생사라는 거는 보면은 제가 그 당시 느끼기에는 어른들 나이 들어 보면은 내 인생 너무 허무하다. 야 이거 뭐 이때 왔다 갔다 해서 삶을 살았네라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요. 그럼 우리 인생사도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나침반이 있어야 목적지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사도 정하지 않으면은 그래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인생 10계명을 정하고 매일매일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트레이닝 시키고 또 일관되게 온 것이 아마 지금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인생 10계명은요. 혹시나 이제 불교 믿는 분도 있고 기독교 여러 뭐 종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은 신앙이 있다는 거는 살아가는데 어떤 뭐 약자인 인간으로서 절대자에게 어떤 어려울 때 기도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 10계명 속에 첫 번째 보면은 약간 그 종교적인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건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번, 3번, 4번부터 보면은 성실, 그 다음에 말, 감정 조절, 부모님께 효도, 그리고 돈벌이에 대한 방법. 예를 들면 6번째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한 원칙. 그리고 7, 8번째는 겸손. 그리고 9번째는 이제 사랑으로 가르쳐라. 사랑이 무슨 소리 나는 꽹가리 지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강사로서 학생들을 수능 강사할 때나 지금 이제 공무원 항우사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학생들을 대하는 어떤 기준. 마지막 10번째는 대장부는 소인비와 논항을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방송 찍는 것도 그렇고 제 삶의 목적 또는 뭐 어떤 가장 제 가치가 그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묻고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뭐 공감된다면은 인생 10계명 한번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보더라도 태조 왕건이 고리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년을 가게 되거든 거의요. 그 500년 갈 때 훈요 10조라고 들어보셨죠? 왕건이 죽기 전에 후대 왕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10계명 10계명 딱 정해줘요. 훈요 10조라는데 그게 그 안에 보면 역시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부처님의 덕분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후대 왕들은 누가 계승해라 그리고 왕들은 무슨 책을 읽어라 뭐 이런 것도 대외 관계는 어떻게 하라 누구 어느 나라와 친하라 이런 이야기 다 나와요. 그 10계명 덕분에 훈요 10조 덕분에 고려왕조 500년 가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괜찮다면은 제가 인생 10계명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어떤 집에 가훈이 있고 교훈이 있고 회사 가면 사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 체육대회 운동회 때 보면은 그 이제 기준 하면 이제 기준 해가지고 흩어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야, 기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처럼. 그래서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기준, 그리고 회사에도 기준, 가정에도 가훈이 있듯이 그 기준이 있는 것은 그냥 중요하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제가 이제 30살 때부터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닥 생활 또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바닥 생활, 스타 강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일관되게 제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역시 저는 그 인생 10계명을 정했고 실천했거든요. 매일매일. 매일 제가 남다른 습관이 또 반시종을 하거든요. 목욕 제기를 항상 합니다. 빗든 미을 때도 했고 지금도 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찍기 전에 목욕 제기하면서 오늘 또 그래 스튜디오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이야기 하면 가장 공감이 되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제 생각 다 정리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 목욕 제기하면서 이제 그때 제 인생 시김을 딱 이번에 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뭐 남다르다 해야 되나 또는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그래서 한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성공의 조건을 따진다면은 100가지 중에서 한 90가지 정도는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다 부족해. 하지만 그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다는 뜻이죠. 어차피 한번 인생 사는 거, 그냥 뭐 그저그런 또는 뭐 실패 뭐 이런 것보다는 한번 뭐지 도전해서 성공해보자 이런 의지는 되게 강해요. 저는 혹시나 영상 보시면 내가 바로 전환길 이야기한 그런 위치에 있다 치면 절대 기죽지 말라고.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공평합니까? 외모도 다 다르고 집안 힘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평생
그러면 이제 부모 탓하고 내 자신의 이렇게 태어난 것을 운명을 저주하고 살 것인가? 어차피 한번 인생 사는 거 역으로 이걸 인정해버리고 그러면은 내한테 부족한 것은 이것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더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학원 강사니까 얼굴도 뭐 꽃미남이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BTS 나와서 수업한다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아마 공부가 제대로 될 것 같은 건데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역으로 그것이 또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 내보다 더 외모도 잘생기고 이런 강사 또는 경장보다는 더 열심히 해보자. 그 열정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학생들은 뭘 알아주느냐 하면은 바로 그 원래 연극이나 어떤 공연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객은 뭘 원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관객이 많든 적든 간에 거기에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은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내 관객을 위해서 모든 걸 열정을 바쳐주는 그 열연하는 배우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입박수를 보내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뭐든지 더 열심히 해보자. 강의도 목숨 걸고 하면은 애들이 몰라주겠는가. 그럼 남들보다 2배 더 세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외모도 그랬고 그리고 아까 말한 사투리 이 사투리도 하나 이제 약간 추임새가 돼가 요즘은 진짜 또 그것이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투리도 뭐 태어난 고향을 그 지역을 또 저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방언이 다 이제 다르다 칩시다. 그러면은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그래? 왜 서울이 표준이라고 하는 거야? 서울 사람들만? 그거는 국가에서 그냥 그러니까 수도니까 그랬는 것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각자 고유한 가급적 우리 교육적으로는 표준을 쓰는 게 맞지만은 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도 표준을 좀 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강사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강의만 하다 보니까 이걸 이 표준으로 사실은 이렇게 할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어쨌든 영상 보시는 중에서도 혹시나 이 영상 보는 이유도 스터디언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그래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공부법으로 정보 얻어가지고 공부도 더 잘하고 내 원하는 성과를 더 시행착오 줄이고 그 성과를 내겠다. 목표 달성하겠다 위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특히 요즘 외모 지상주의 뭐 인스타다 이래가 늘 막 이쁘고 뭐 잘난 것만 보냐. 그 비교하지 말라고요. 일관된 어떤 제 치론 중에 하나가 왜 비교를 하지? 저는 이렇게 저 동갑내기가 이병헌 배우 꽃미남 우리 이병헌 씨가 저랑 동갑이고 애들이 막 학생들이 막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병헌하고 바꾸자면 어쨌든 전부 다 바꾸자면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덴티티, 전환기라는 또 아이덴티티의 독장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한 존재라는 거죠. 이병헌은 이병헌 나름대로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자신을 저는 소중하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의 어떤 돌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좋은 스터디언 영상이 나오게 된 이유도 제가 잘났어. 좋은 대학 나왔어. 그리고 또 집안도 좋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청년들의 공감을 준 것은 이게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되고 또 오히려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집안도 그렇게 넉넉지도 않았고 명문대 우리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공감대가 되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이 또 움직인다면 그런 것이 하나의 또 저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공의 조건을 따진다면 100가지 중에서 한 90가지 정도는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다 부족해. 하지만 그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다는 뜻이죠. 어차피 한번 인생 사는 거 그냥 거저그런 또는 실패 이런 것보다는 한번 도전해서 성공해보자 이런 의지는 되게 강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패션 PASSION 열정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부족한 거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저는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나 영상 보시면도 내가 바로 전환길 이야기한 그런 위치에 있다 치면 절대 기죽지 말라고 알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컴플렉스를 생각하면은 컴플렉스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뚱뚱하다 그런 날씬하다도 솔직히 부모님의 영향 크지 않습니까? 유전인자 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 어디냐고 그냥 내 자신 뚱뚱하든 날씬하든 어떻게 생각해 내 자신은 고유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꼭 저는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의 제목은 네 인생 우습지 않다지만 제 들어있는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네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반박 불가합니다. 제가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 제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우리 그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를 찍어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1조 원이야. 1조 원. 1조 원 가치가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그게 왜 1조 원이냐? 하나밖에 없거든, 우주에. 없어. 그렇다면은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너무나 고유한 존재. 이 우주의 전에도 태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을 거고 지금 이 순간 다른 곳에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고유함을 우리 직지보다 더 귀한 존재다 생각하고, 그래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 갖지 말고 내가 가진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이번에 꼭 드리고 싶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좀 어렵긴 한데 행복이라는 가치가 제일 크죠.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꿈꾸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뭐 너무나 좀 큰 주제입니다만은 이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첫 번째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는 거. 예, 뭐 경제적이든 뭐 소득이든 뭐 집안 형편이든 비교할 거 없이,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아파트 평수에 비례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고 내 가정이고 내가 있는 이게 내 자신도 가장 소중하듯이 절대 그가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나,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많이 못 배우셨던 분인데 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예요. TV에 나오는 잘생기고 이쁜 그 중년의 아버지 어머니 모습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외모도 그렇고 옷 매무지도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처럼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행복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면서 행복이 나온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자. 선생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저절로 주어지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황사가 되게 심하다가 깨끗한 공기 있으면 확 그 공기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또 그 공기도 물도 마찬가지, 생수 깨끗하게 마시면 너무 좋고 그렇듯이 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거꾸로 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예를 들면은 딱 깨놓고 제가 제 입은 옷을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만든 옷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펜 만들었습니까? 이 시계 제가 만들었습니까? 머리 제가 깎았습니까? 아무것도 제가 스스로 한 건 없어요. 그래서 늘 주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한다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저는 다음에도 그렇고 이 방송 통해서도 이 방송이 되게 이제 스터디언 제가 한번 미리 보니까 되게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부법에 대해서도 되게 지식도 저도 도움될 만한 거 많던데, 이 영상 통해서 저는 새로운 지식을 전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부터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면서 이제 나이 50좀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제가 체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꼰대라고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근데 저도 젊을 때 어릴 때 우리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전혀 와닿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보면서 그 말씀이 진짜 맞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시대를 넘어서 인간의 삶에는 보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 역사도 반복되듯이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아까 우리가 감사함을 알자, 뭐 이런 메시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자.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불행했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늘 네거티브적으로 늘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주변의 여건들이 전부 다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그래 고맙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 모든 사람, 친구 이런 사람도 소중하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런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치킨집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40의 나이까지도 특정한 직업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도전을 그 뒤로 몇 번 했는가 아마 600회 가까이를 계속해서 도전 실패 하거든요. 그런 열정, 나이가 훨씬 더 들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스스로 날개를 꺾어서 내 나이가 뭐 하겠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남는 게 없다고.
그럼 결국 죽음만 기다리게 되는 건 너무 슬프잖아, 삶이요. 네, 아마 제가 공무원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제일 나이가 많았던 수험생 같네요. 그 57세 된 분은 그분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3년을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비록 이제 60세 정년이니까 3년 정도 남았잖아요. 하지만 삶에 다 중요하잖아, 소중하잖아요. 자기 삶에서 회사 생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공직에서 또 이렇게 짧게나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하신 분 것으로 기억나고, 근데 제 더 기억나는 분은 53세 되는 공무원 수험생이었는데요. 따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둘 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그 직장 다니시다가 장애를 얻어가지고 신체 장애를 얻어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공무원은 또 장애직이 따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공부하게 됐는데, 첫 해는 아빠가 합격했어요. 근데 딸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딸은 이제 아버지 합격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또 공부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53세 되니까 이제 영어라든지 쉽게 점수 올리기 어려우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암기 과목, 법 과목 이런 위주로 해서 한국사는 암기에 또 속하니까 이런 거에 고득점 먹자. 그리고 평균점 올리면 합격한다. 이래가지고 첫해 합격했고요. 이듬해 따님이 이제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진앙쌤한테 되게 고맙고 존경한다고 이렇게 전해달라면서 따님이 편지 왔었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요. 열정의 차이 아니겠나 싶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뭐 또 도전하고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정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제 아는 그 우리 나이 또래, 저 동갑내기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보험회사 상당히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로운 도전해보겠다고 그만두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쪽에 가서 미친 듯이 또 일하러 다니더라고요. 그 실제로 이제 인부로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배우가 바로 또 이제 차렸더라고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니까 딱 3년 정도 됐는데, 벌써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친구는 그제를 보면서 있을 때도 상당한 성과를 냈거든요. 그래, 이거 바뀌고 나니까 또 똑같더라고. 이게, 역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전혀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융 쪽에 있다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건 건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역시 열정이 있구나. 나이가 50 넘은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가 이룬 것에 하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미쳤어요. 연락도 없었어, 진짜. 이 사람 좋아하는 운동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만 했었어요. 역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 하면 그게 열정을,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보통 이제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도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공존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안 하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성공해 볼 수가 없죠. 반면에 성공의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공존하는 속에서 한번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은 실패하고 하더라도 또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본인이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영상 보신 중에서도 아마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보통 나이 들고 나면 이제 특별하게 도전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죽음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일할 수 있다면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노동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눈을 떠서 마땅히 나를 찾는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은 무의고라하죠. 할 일이 없는 것에 대한 이런 세상에 내가 무슨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더 빨리 늙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보신 중에서도 제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만큼 많은 명언들도 남겼고 많은 책들을 남겼던 피터 드러커는 95세까지 집필활동을 하셨거든요. 진짜 참 95세, 천재 화가 피카소 같은 경우도 90세, 90의 나이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로 우리 피카소 그림 보면 되게 유명한 것들은 다 70세 넘어서 그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뭐 뿐만 아니죠. 우리 뭐 특정 상표라서 이야기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치킨집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짚고 있는 할아버지. 그거는 전에도 우리 그 자기 개발서 책에도 나오고 우리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그 치킨 그 소스 개발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가지고 돈은 하나도 없고 공원에서 잠자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재산 하나도 없고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이 40의 나이까지도 특정한 직업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거기다가 도전을 그 뒤로 몇 번 했는가 아마 600회 가까이를 계속해서 실패 도전 실패 하거든요. 그런 열정 나이가 훨씬 더 들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스스로 날개를 꺾어서 내 나이가 뭐 하겠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남는 게 없다고. 그럼 결국 죽음만 기다리게 되는 건 너무 슬프잖아 삶이요. 내가 오늘도 술을 살아 숨쉬므로 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고 이웃 사람이 다든지 뭐 작거나마 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걸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제일 소중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력이 닿는다면은 끊임없이 일하고 시골에 계시는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80이 넘었거든요. 원래 8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형님은 이제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하지 말고 놀아라. 놀아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공공근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꽃길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우리 형은 뭐 그런 거 하냐고 남들 보기에 저는 엄마 괜찮다고 일하러 다니시라고 얼마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꽃길 가꾸기라든가 또는 그 또랑 청소 같은 건 하거든요. 배 빌리도 줍고 그런 유형 자체가 저는 노동이 주는 가치 저는 충분히 나이 들더라도 그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뭐 우리 위인들 중에서도 나이 들어서 성과 낸 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100세를 살고 보니라는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나이 100세에서도 지금 강연하고 TV도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그에 비하면 혹시나 동영상 보시면 연세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스스로를 너무 이제 조로증이라 하죠.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날개를 꺾어가지고 날아갈 수 있고 아직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래 집중은 안 되는데 강박관념 때문에 오늘 공부한다기 때문에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계속 억지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최악의 공부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는 스스로 능동으로 되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오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저희들 뭐 수능이든 뭐 그다음 취업 준비생도 사실은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동영상 강의 많이 듣는데 그냥 듣기만 해요. 아무 맹하게. 근데 그거는 듣고 나면 강사께 되잖아요. 아직 자기게 안 되거든요. 듣고 나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때로는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죠. 제가 수업을 늘 코멘트 하거든요. 그냥 듣고 난 뒤에 복습할 수 없으면은 듣지 말아거든요. 왜냐하면은 들어가지고 쑥 사라지잖아요. 그럼 공부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난 뒤에 반드시 이제 또 요즘 동영상은 이런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빠른 배속 듣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2번, 3번 들으면 저절로 이해될 거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손으로는 적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메모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는 그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요거는 또 약간 핀트는 다르지만은 공부하다 보면은 이래 집중은 안 되는데 강박관념 때문에 오늘 공부해야 한다기 때문에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계속 억지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최악의 공부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는 사실은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몰입의 효과, 우리 몰입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시면은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3월, 4월 2달 동안 공부 학습량보다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일주일간 공부한 학습량이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집중, 몰입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 중간고사 앞두고는 왜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가? 절박하잖아요. 당장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것처럼 그런 효과를 우리가 1년짜리 레이스, 공부 레이스를 하는 고3도 또 취업준비생도 뭐 또는 공무원 수험생도 그런 중간중간에 시험이 내일 모레처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스스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냥 한 사례로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재수를 했었거든요. 고3 때는 놀았고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쨌든 철없었고요. 재수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만점에 가까이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유해 요소 차단이죠.
휴대폰이든 친구든 일단 꺼내야 됩니다. 공부에 집중하려면은.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집중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심지어 1년간 그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집에도 안 가고요. 그 당시에는 시골도. 왜냐하면 뭐 독하게 했기도 하지만 그게 유예소라고 생각했거든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표를 잘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흔히 계획표 수험 전에는 5장에서 보통 넉 장을 선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루짜리 계획표, 1일. 그리고 일주일짜리 계획표, 그리고 한 달짜리 계획표, 그리고 전체 마스터 플랜. 그래서 하루하루 뭐 다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런 계획표 없이 공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강사님 강의하니까 제가 강의 진도 끝날 때까지는 시계를 안 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아직 멀었나? 왜 언제 끝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강사는 오늘 진도 나갈 걸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그 진도 나가는 게 우선이죠. 시간보다. 근데 수험생들은 이제 강사가 수업 어디까지 나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피동이고 끌려가는 게 돼요. 그래서 저는 흔히 표현으로 능동과 피동. 능동과 피동으로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업 들을 때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피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강사 일방적으로 해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는 스스로 능동으로 되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계획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어느 과목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 먼저 진도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 계획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계획표를 먼저 세우고, 이제 그 다음에 일주일짜리 계획표는 월화 수목금까지는 동일하고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전혀 하나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뭐 어떤 건강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일이 있어서 공부 못하고 빵꾸 나면은 꽉 채워놓게 하면 다 하기 싫어요. 얼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하고, 한 달짜리 계획표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2달 단위로 이제 그 개강이 홀수달에 개강이 돼요. 그래서 2달 단위로 계획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 하고, 그다음 전체 마스터 플랜 이렇게 세운 거. 그래서 저는 계획표를 그 당시에 진짜 철저하게 세웠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법이 있나? 그 다음에 내 책상 앞에 이걸 많이 붙여놨어요. 포스트잇 메모해가지고 외울 거를 계속해서 메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또 예전에 영어 단어 우리 외웠으니까 예전에 단어장이 그다음 20몇 권 있었거든요. 늘 오며 가면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안 따라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관동별곡, 그 송강 정치의 관동별곡을 다 외워요. 그 정극인의 상층곡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서를 다 외우고, 뭐 당연한 짧은 시는 이런 말할 것 없죠. 야, 어떻게 저한테 그걸 외울 수 있냐고. 제만의 암기법이 있었어요. A4 용지가 있으면은요, A4 용지에다 칸을 100개 만들어요. 자루 줄 거 가지고. 이제 영어도 그렇게 했거든요. 학교 쌤이 그 당시에 학교 가서, 야, 니 관동별곡 외워라. 졸졸졸 외우니까 애들이 천재라고 뭐 했는데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내가 아무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건데, A4 용지에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최대한 빨리 읽어요. 스탑워치를 갖다 놓고 관동 쫙 읽잖아요. 한 번 딱 읽으면 처음에 18분, 20분 정도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읽으면 또 최대한 빨리 읽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짧아지겠죠, 아무래도. 세 번째 더 짧아져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한 10분, 20분 가면 이제 진짜 줄 읽게 돼요. 외우지 말라니까요. 저는 외우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읽으라 하잖아. 외우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 조선왕조 우리 PD님 어떻게 하죠? 태정태정 문단식은 아시잖아요. 그 생각했습니까? 아니, 입에서 이게 연음작용.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의 공부법에 그게 있더라고, 실제로. 저는 이미 그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이제 100번을 읽어요. 떠듬떠듬 읽고 요 아니고 큰 장 읽기만 해요, 통으로. 영어 한 달에 읽으면 예를 들면 20분 걸리다 치자. 두 번째 읽으면 17분, 세 번째 읽으면 16분, 15분, 14, 13, 10. 마지막에 가면은 입에서 줄줄 나와요. 안 보고도 이렇게 돼요, 그때는. 정말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 공부 전문가분 계시면은 이게 뭔지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관동별곡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 입에서 줄줄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예? 어쨌든 그런 공법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만의 독특한 것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뭐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간에 혹시나 영상 이 뭐 스터디오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는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나는 과거에 뭐 책을 많이 읽어본 적이 없었다 하면은, 스터디언 안에도 좋은 이야기 많더라고요. 저도 보거든요. 보십시오. 얼마나 저도 많이 배웁니까? 보는데, 첫째,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나는 오늘부터 책 좀 읽어야지 해서 이딴만큼 두꺼운 거 와서 그냥 읽으면 몇 장 못 넘기고 재미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재미가 중요하잖아요. 재미가 있으면은 제가 흔히 이제 재선이라는데 재미와 재능과 선한 영향 이런데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만화부터 읽어야 돼요. 만화부터. 예를 들어 쉽게 쉬운 책부터 읽으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책을 읽더라도 좀 표지 보고 아침 목차 좀 보고 다 안 읽어도 돼요. 그렇게라도 책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또 예전에 맹모 뭐 삼천지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정가에 계속 가면은 저 책을 읽게 되잖아요. 또 그것처럼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독서도 하게 되고 또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제가 스튜디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영상만 계속해서 떠요. 독서에 관한 거, 책에 관한 거. 저는 요즘 이제 또 책을 내고 이제 강연하니까 이런 지식에 관한 것까지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요즘 최고의 명문 대학은 전 세계에서 유튜브 대학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책도 유튜브 활용해서 같이 읽으면 되는 거 책도 읽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먼저 가지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제가 수능 강사할 때 정말로 모든 고등학생이 다 봐야 될 영화라고 제가 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 인도 영화인데 세월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수십 번 보고 저 역시 그게 인생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월간 제가 수십 번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메시지 나오죠. 첫 번째는 all is well, all is well, all is well. 모든 건 잘 될 것이다. 너는 긍정적으로. 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람은 당황하게 되잖아. 그러면 안 되고 언제나 잘 될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마지막에 나오죠. 너의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이 뒤따라올 것이다. 전환길이가 여기에 나온 이유. 제가 이렇게 해도 빚도 다 갚고 이렇게 이 위치에 오게 된 이유. 저 역시 공부머리로 따진다 보면 수학으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줄 세우면 저는 저 뒤에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재능을 이제 찾았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재능. 또 이제 역사 이쪽으로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좋아하게 되면 재미있으면 또 재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견해서 여기 왔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어느 대학 가야지 그것도 물론 뭐 필요하다고 하겠지만은 저는 성공하려면은 무조건 자신의 재능이 근데 선생님 저는요 남들보다 재능이 아직 별로 뛰어난 게 없는 것 같고 별로 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도전해보라. 뭐든지 경험해야 돼. 경험. 니 지금 몇 살이고 예를 들어서 그냥 말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직도 그 대부분의 뭐 취준생이나 청년들이 본다면은 경험을 많이 봐야 됩니다. 자기 재능을, 저 역시 재능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학원에 알바하러 갔는데 해보니까 학생이 너무 재밌다고 원장님이 수업 끝나자마자 선생님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런가? 해서 하다 보니까 강의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겪어봐야 압니다. 뭐든지. 알겠죠? 그럼 많은 경험을 해보라.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20대 때는 자기 자신을 퀄리티를 높이는 일을 해라. 그걸 퀄리티 높이는 게 뭐냐? 뭐 하나를 경험을 많이 하고 그 경험에서 계속해서 그래 해가지고 어쨌든 많은 걸 겪다 보면 결국은 뭔가 찾게 돼요.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고 좀 더 재밌는 걸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꼭 경험 좀 더 많이 해보라. 진짜 왜냐하면 실패도 괜찮거든요. 제가 아까 엎어져 다시 일어난 이유가 뭔데요. 제가 빚더미 25에 앉았을 때도 그래 아직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반전밖에 안 끝났는데 뭐 후반전도 있고 연장전도 있는데 뭘 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끊임없이 처음에는 경험하고 도전해보는 것이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 책에는 하나는 성공, 하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생활할 때 수능 강사든 공무원 학원 강사든 간에 언제나 수험들에게 그리고 제 영상이 유튜브에 1억 건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조회수가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두 가지 다를 담고 있어요. 강사하면서도 너희들은 합격해서 네 꿈을 이루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합격은 수단이고 목표는 행복이다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농축해서 싹 담았어요. 일단 성공해야 됩니다. 저도 바닥에서 봐서 압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원칙 그걸 담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에 대한 행복론에 관한 걸 또 쭉 담았거든요. 그 주로 MZ 세대들한테는 성공을 이야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5, 60대 되신 독자분들께는 그래 우리 한 번 더 같이 저랑 같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은 인생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에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서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읽히도록 술술술 흔히 그런 표현을 읽히도록 제가 써놨기 때문에 읽은 분들 보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다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제가 스터디언 여기에 출연하기 전에 한번 이제 다른 강의도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이제 지식인들 또 너무나 해박한 이제 어떤 뭐 도움되는 공부법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근데 공통점이 다 좀 정적이고 그래서 스터디언답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좀 조용히 오늘은 그냥 순한 맛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중간에 또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막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 역시 제 멘트 역시 생선 먹듯이 가시는 발라내고 살코기를 먹듯이 이것이 내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메모하십시오. 오늘 우리 스터디언 안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하는데 성공하시는 분들은 다 메모하고 기록하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드렸던 행복에 관한 것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위기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늘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성공과 행복의 주인공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처음 출연했는데 우리 그 PD님께서 또 잘 안내해 주셔서 저는 잘 찍었습니다. 편안하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